안녕하세요. 저는 안 기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역사적인 뉴스 찬찬찬의 첫 번째 시간. 하여튼 뉴스 찬찬찬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좀 뉴스를 찬찬히 좀 어려운 경제 뉴스들이 많으니까 뉴스를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뉴스 찬찬한이라고 줘봤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름은 멍군인데 제가 혼자 나와서 하기 너무 썰렁할까봐 우리 딸들 거 잠시 이렇게 훔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기도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대출금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기사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 B2 영끌족 어쩌나. 요즘 이래서 금리가 자꾸 오른다고 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다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얼마나 올랐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현황이거든요. 말은 어렵지만 아무튼 신용대출 금리가 보세요. 작년 12월만 해도 3.87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주택담보대출도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2.59%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금리가 올라가느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올라가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파란색 차트가 한국 기준금리인데 작년 2019년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죠. 쭉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현재는 작년 3월, 5월 요 수준부터 지금까지 0.5%로 기준금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이렇게 그대로인데 대체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뭐 가끔 있습니다. 물론 뭐 두 개가 연동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시중금리가 요즘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출금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보시면 올라가는 국고채 금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요즘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렇게 밑에도 쭉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시중금리는 자꾸 올라가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라는 건 한국은행이 은행에 빌려주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일종의 도매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매상이 시중은행한테 싸게 빌려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건 한국은행이 기존의 시중은행들한테 도매로 넘기는 금리가 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싸게 빌려한 이제 소매상인 은행들은 거기다 이제 마진 좀 붙여가지고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왜 마트에서도 떼오는 물건값이 싸지면 물건값도 좀 떨어지게 싸게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보통 일반 시중은행 금리라든가 시중금리가 대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향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금리는 왜 자꾸 올라가느냐? 그거는 시중금리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독점적인 이마트라고 해봐요. 동네에 아무것도 없어. 이마트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나는 좀 비싸게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가 예를 들면 어디 큰 옆에 코스트코가 경쟁사가 나타나서 가격이 엄청 치열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팔려면 가격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보통은 기준금리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그 예산을 왜 슈퍼 예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558조 원 엄청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재난지원금도 추가로 막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5조 원 이상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또 여당과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돈을 또 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늘리면 세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집니다. 즉 정부가 빚을 진다는 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늘리면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막 쭉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멍군이가 돈 빌리겠다는 사람이요. 여기 줄을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높게 부르겠죠. 채권 발행도 거의 비슷합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진다 이 말은 제발 내 채권을 가져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멍군이 뒤로 줄을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뭐 금리를 좀 저기 줄 선 사람도 많으니까 돈 빌려가려면 금리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해도 우리 멍군이가 그래도 한 푼이 아쉬우니까 빌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한 푼이 아쉬우니까 뭐 금리가 높아져도 다 빌려가겠죠. 그거 똑같습니다. 마트로 비교를 해도 예를 들면 마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마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난 좀 비싸게 팔아도 되겠네.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올해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한 17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보통 한 해 100조 원 정도씩 100개 국채를 발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 이상 늘어난 거니까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돈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금리를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어서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중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변수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채권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0.5%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근데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풀려고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 건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한 건데 지금 막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기준금리를 내린 약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자기 생각하고 달리 시중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채권을 좀 사들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를 좀 낮추려고 해요. 작년에도 한국은행이 한 11조 원어치 국채를 매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멍군이 뒤로 돈 빌리겠다는 사람이 원래 줄이 쫙 서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자 좀 더 높여가지고 비싸게 불러도 되겠다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던 차에 엄청난 부자가 한 명 나타나서 내가 돈 다 빌려줄 테니까 내 앞에 줄을 서시오.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할 때가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싸게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장사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옆에 엄청나게 큰 코스트코 생긴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가격이 시중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한국은행이 얼마나 살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좀 헷갈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한다는 게 뭐 직매입한다는 건 안 된다. 내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 미국 패드는 미국의 이제 연준 의장을 말하는 건데 미국 연준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 같은 거죠. 미국 패드도 안 하는데 한국은행에 국채 직매입 강요하는 여당
뭐 이런 기사들 혹시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이 채권을 산다는 건 시중에 나와 있는 채권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주장하는 건 뭐냐, 아예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해라 이런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내 생각대로 시중금리가 잘 안 움직여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막 조정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보조적인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코스트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미국에서도 하고 뭐 일반적인 통화 정책 중 수단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기사처럼 국채 직매입이라는 건 뭐냐? 이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한국은행이 바로 사줘라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정부가 채권 매입하면 그걸 바로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예를 들면 큰 코스트코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필요하면 뭐 직접 농산물 직거래로 주겠습니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마트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하겠죠. 사람들 필요한 걸 내가 받아다가 팔아야 되는데 농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막 다 대주니까 그것도 엄청 싼 가격으로 막 농산물 상추 주고 당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시중금리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마트는 장사가 안 될 테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잖아요. 이게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는 발권력이 있는 은행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죠. 근데 이런 한국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계속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 예산을 무제한으로 대주는 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제한으로 야채를 대줄 수 있는 농부가 나타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야 이렇게 고마운 일이 부자 농부가 나타나서 엄청 싼 값에 막 나눠준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봐더라도 시중금리가 올라갈 걱정 없이 정부가 한국은행 동원해서 마음대로 예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게 일본이 우리의 이제 한국은행 같은 곳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BOJ라고 하는 일본 중앙은행인데,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 직접 매입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정말 적자가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다 들고 있는 데가 물론 일본은행만 하지 않아요. BOJ가 다 갖고 있으니까 굳이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무한대로 계속 채권 찍어서 정부가 돈 쓴다. 이게 되는 건데, 일본처럼 워낙 이제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방법이다. 그래도 안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다.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흥청망청 예산 쓰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거 사실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우리도 그런 걸 조금 해보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직매입하고 시장에서 사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도 올라가는구나. 이건 좀 이해가 가죠. 근데 보통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그것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요즘 예금금리는 제자리 걸음.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인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어요. 예금금리는 0.9% 그대로인데
신용대출 금리만 3%로 뛰었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세상에 은행 나쁜 놈들이 있나 싶으실 텐데 이렇게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의 차이가 나는 걸 예대금리 차라고 부릅니다. 요걸 보시면 더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대금리차 추이예요. 보시면 2006년 말부터 예대금리차가 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확 올랐습니다. 예대금리차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예금금리, 대출금리의 차.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예대금리차 이렇게 부르는데 은행 예대금리차가 요 보시면 지금 1.81%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행들이 1% 금리를 주고 예금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1.81%를 보태서 2.81% 정도로 대출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대금리차가 크면 클수록 은행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사과 10원에 사와가지고 28원에 팔았다. 이런 뜻이니까 남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은행들은 엄청 좋은 거죠. 그만큼 예금금리보단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예대금리 차가 그럼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사실 이것도 조금 정부 영향이 큽니다. 오늘 정부 탓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정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가 요즘 은행 대출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대출도 조금 많이 하지 마세요. 또 신용대출도 너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신용대출 은행들 많이 해주지 마세요. 굉장히 이런저런 대출들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대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제한이 돼 있는데 대출 받겠다는 우리 멍군이 뒤로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왜 그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은행 가면 이거는 은행장 정결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대금리 이거 좀 해줄게요. 그래서 금리 좀 더 낮춰줄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왜냐? 대출 받겠다는 사람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왜 우대금리를 줘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근데 대출이 막 자꾸 늘어나다 보면 돈을 또 어디서 조달해 와야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금금리도 조금 올립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짜장면 집에서 밀가루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좀 올려서 좀 수신금리를 예금을 좀 받아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받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짜장면 만들어서 팔고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인데 짜장면집 잘 되는 집은 밀가루도 많이 사와야 되니까 예금금리도 좀 올리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건 마치 정부에서 짜장면집에다가 당신네들은 하루에 50그릇만 파세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집이 맛집이야. 그래서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팔 수도 없고 그러면 가격이라도 좀 올려서 비싸게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지금은 대출을 많이 못 해주게 막고 있으니까 굳이 예금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밀가루 하나봤자 많이 팔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올리고 대출금리만 좀 올리다 보니까 이 예대금리 차이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런 기사 한번 이런 류의 기사 보신 적 있을 텐데 예수금 확보 비상 걸린 은행권, 특판의 예금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인상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아니 방금 안 기자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텐데 이런 건 있습니다. 최근에 왜 요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최근에는 조금 조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으로 예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적금 깨고 예금 깨고 해서 주식 투자로 다 가요. 이런 상황은 마치 중국집에서 밀가루가 부족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밀가루 좀 쟁여놓은 줄 알았는데 슬금슬금 쥐들이 다 파먹은 거예요. 쑥 빠져나갔어 어느 날 보니까. 그럼 그걸 다시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금 밀가루 좀 사와야 되겠네? 어떻게 사오지? 하면 이제 예금 금리를 좀 올려야 사람들이 저축도 좀 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예금 금리를 조금 올리는,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추세가 조금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이 밀가루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게 예대율이라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거는 예금으로 받은 자금과 대출을 비교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을 네가 대출해 주려면 최소한 예금으로 100원은 받아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뭐 네가 100그릇 팔려면 밀가루 100포대는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즘 이 은행들의 예대율이 10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출은 규제하고 있지만 이게 예금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최근에 국내 4대 은행 예대율 추이인데, 이 보시면은 최근에 다 막 100%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100% 넘어가면 안 되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금 뭐 잠시 예대율을 100% 넘어가더라도 눈 감아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입장이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은행들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뭐 짜장면은 팔아야 되는데 밀가루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밀가루를 더 좀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금 금리를 조금 올려서라도 밀가루 좀 예금을 좀 더 받겠다 하는 은행들이 일부 좀 나오기 시작했다. 또 아직 안 하고 있는 은행들도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팔기만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려운 주제를 했나 싶은데, 아무튼 최근에 있는 뭐 대출금리,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제가 금리 얘기는 한 번 더, 조금 해외 상황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 있는 대출금리가 도대체 왜 올랐나,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 이런 거 꼭 한번 눌러주시고 또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